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1강 고전 산문의 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전 산문 중에서도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고전 소설을 내용상, 즉 줄거리상 어떤 갈래가 있는지 보고 형식상 어떤 갈래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줄거리, 즉 내용상의 분류로 보면 애정소설, 가정소설, 비판소설, 영웅소설이 있어요. 자, 애정소설은 우리가 그죠?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소설이다 라고 하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이생규장전, 운영전, 춘향전 이런 소설이 대표적인 애정소설이겠죠. 자, 이들이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니까 왜 갈등하나요? 권력자 때문에 갈등하고 한쪽의 부모가 반대해서 갈등하고 그렇죠? 운영전 같은 경우에는 상위 권력자 즉 왜냐하면 운영이 이제 궁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여자죠. 그런데 일반적인 김진사라는 사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거고 이생규장전은 뭐냐면 이생이라는 선비가 담을 넘어서 최랑을 사랑하는데 부모의 반대 때문에 장애를 겪고 두 번째는 전쟁 때문에 장애를 겪고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애정소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교 질서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운영전이 유교 질서를 중요시 했다면 운영과 김진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생규장전도 아버님이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에 유교를 따랐다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나 그것보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을 성취한다라는 애정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소설은 주로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루죠. 처척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창선가미록. 창선가미록은 착한 일을 드러내어 의로움에 감복하게 한다. 착한 일을 권하는 소설이다 라는 건데 처척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한 가정소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시남정기 역시 처척 간의 갈등이 아주 잘 드러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그 다음에 첫째 부인의 자식, 둘째 부인의 자식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판 소설은 주로 누굴 비판해요? 탕관호를 비판하죠. 그리고 박지원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당대 사회, 취약한 경제구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의 실용성 없는 또 이중적인 표리부동한 양반들의 정신 혹은 사회를 비판하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허생전, 호질, 예덕선생적 많이 있죠. 이런 소설이 있고 또 의인화된 소설은 원래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죠. 뭐라고요? 가전체 문학이라고 해서 이 가전체 문학은 교훈을 주기 위한 글입니다. 감동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교술갈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한 거죠. 수를 의인화한 국순전, 국선생전, 돈을 그다음에 돈을 의인화한 저생전, 돈을 의인화한 공방전, 종이를 의인화한 저생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꾀꼬리를 의인화한 장기전, 도끼전 이런 거 모두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전, 서동지전 이런 것들은 영웅소설에 속합니다. 홍길동 영웅이고요. 서동지전은 뭐냐면 서동지 그래서 지를 의인화한 소설이에요. 지를 의인화한 소설. 그 다음에 임금을 비판하는 소설도 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시남정기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시남정기는 사시가 남쪽으로 피해간 여행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썼냐? 김만중의 소설인데 당시 숙종이란 인물이 조선 후기의 왕이죠. 인현 왕후를 패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들였어요. 이것에 대해
김만중은 간접적으로 왕 숙종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권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사시남정기다. 이런 소설을 뭐라고 해요? 폐관 문학 혹은 풍간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누구의 잘못을 고치도록 권유하는 소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씨가 본처인데 둘째 부인 교씨 사이의 갈등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둘째 부인 교씨는 장희빈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사씨는 인현왕후에 해당하는 인물이겠죠. 간접적으로 임금의 행동을 비판하는 소설이다. 또 충성을 다짐하는 소설, 영웅소설도 있겠죠. 영웅소설은 전쟁의 영웅을 다룬 소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박시전도 영웅소설이 될 수 있고 임진록도 영웅소설이 될 수 있고 인경업전도 영웅소설이 될 수 있고 유충열전도 영웅소설이 될 수 있고 이런 영웅소설들은 내용상 특징이 있어요. 모두 건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행복한 결말, 우연한 만남, 전형적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 영웅들은 어렸을 때 아주 기이하게 태어나고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겪고 난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어서 나라를 구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만든다. 이런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전 산문에서 봐야 할 게 판소리계 소설인데요. 자, 형식상 판소리계 소설 뭐예요? 판소리를 계승하여 소설화한 것.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이본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춘향전, 또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적벽전 이게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하죠.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로 공연되던 것들이 소설화했으므로 언어의 이중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언어의 이중성이란 양반의 언어와 평민의 언어가 다 사용됐다는 거죠. 초기에는 평민들만 향유하다가 이것이 확대되어 양반들도 판소리 공연에 이제 관객으로 참여해서 양반을 위한 한문 두의 어투도 사용하고 평민을 위한 비속어, 편한말, 고유어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 창은 노래하는 부분, 안일이는 사설이니까 운문체가 있을 거예요. 운문이라는 것은 운율이 느껴지는 거죠. 낭송체, 율문체 똑같아요. 창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요. 장면의 극대화가 뭐라고 그랬죠? 한 장면을 길게 나열, 열거, 과장하여 보여주는 방식이 나타나죠. 희화화는 한 인물을 굉장히 우습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고 그 다음 몽자륙의 소설, 몽유륙계 소설이 있는데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은 몽자륙의 소설이고 몽유륙계 소설은 몽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현실의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대소설에서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그럼 무엇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꿈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자가 들어가는 소설은요. 이원적 구조를 갖는다고 해서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명확해요. 하지만 몽유롭게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운몽, 그 다음에 옥누몽이라고 해가지고 몽자가 뒤에 나온다. 그럼 얘네는 몽자륙의 소설로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명확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화가 꿈이죠. 안에 있는 게 이 꿈에 있는 이야기만 해도 내용이 완결성을 가져요. 반면에 몽유롭게 소설은 이생규장전 또 운영전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꿈과 현실을 구분하면 꿈에 있는 이야기도 현실에 있는 이야기도 완결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는 몽유롭게 소설이냐 얘는 몽자륙의 소설이냐 이런 거를 묻지는 않아요. 다만 주제와 인물의 갈등관계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몽자륙의 소설, 몽유롭게 소설은 현실 세계의 주인공과 꿈속의 관찰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주인공과 꿈속의 관찰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몽자류 소설에 해당하고요.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꿈을 통해 한다. 몽유록의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고전소설의 인물 유형. 제자가 인형 인물이 있다. 자, 그러면 제는 재주 많은 남자, 가인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남주 여주가 다 훌륭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재주가 많고 여자 주인공은 아름다워요. 재능도 미모도 뛰어난 남녀가 등장하죠. 홍길동이나 춘향이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대적 인물은 뭐냐? 사고방식이 깨어있다. 부조리한 세태를 비판하는 인물 허생과 민홍을 들 수 있고요. 명확한 악인 뭐요? 반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인물 놀부와 옹고집이 그렇고 의인화된 인물 인격을 가진 동물 사물 장기전 별주부전이 그렇다. 자,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때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실제로 얘가 가정 소설이냐, 비판 소설이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얘가 몽자류 소설이냐, 몽유롭게 소설이냐, 얘가 판소리계 소설이냐 이런 걸 문제로 내지 않아요. 그러면 고전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인물 관계. 인물의 관계도를 파악해야 돼요. 특히 이제 군담 소설,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하나의 인물에 그 부르는 호칭이 아주 많다. 예를 들면 뭐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럼 이 구운몽이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구운몽이 현실에서는 성진이에요. 꿈에서는 소유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소유가 소유로만 불리냐? 그렇지 않아요. 양승상으로 불리고 또 양생이라고도 불리고 그 다음에 성진으로 불릴 때는 소화상이라고도 불리고 그냥 화상이라고도 불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물이 지금 벌써 6개의 호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 관계 인물의 호칭 파악해야 되고 인물의 관계도 중요하죠. 구운몽에 나오는 이 성진 이가 중요한데 뭐 같이 나오는 팔선녀 그 다음에 성진의 스승 육관대사 이런 관계들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창성가미록에는 등장인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가족관계가 뭐야? 이게 지금 가정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 관계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인물 관계도를 파악하면 줄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누가 등장하고 누가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요거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줄거리 파악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줄거리 파악을 하고 나면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그럼 문제는 다 풀립니다. 소설은 내용 파악이 80에서 90%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애정소설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 자, 애정소설의 장애물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1번 귀신의 장난으로 이들이 이별을 하진 않아요. 당대의 관습은 뭐죠? 신분에 맞게 결혼하는 거죠. 신분제도. 상위 권력자의 방해, 그것이 뭐예요? 운영전이 그래요. 운영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반대, 이생규장전. 그 다음에 2번 남녀 주인공은 대부분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하는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데 만약에 행복한 결말을 꿈속에서 이뤘어. 혹은 죽은 영혼과 이루었어. 그러면 행복한 결말 아니고 불행한 결말입니다. 그 다음 3번 국문 애정소설 중에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 이유는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죠. 그죠? 유교적 가치가 실현되려면 이들은 맺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천상계의 존재가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브라고 해요. 천상계의 존재가 벌을 받으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일정한 시련을 겪은 후에 다시 천상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 인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천상계 인물이 조력자로 등장해요. 이러한 적강 모티브는 당대의 관습에 어긋나는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결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지속시켜요. 왜? 천상계의 존재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비현실적 요소를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가정소설의 패턴. 가정소설은 주로 뭘 다뤄요? 처척 간의 갈등, 가족 집단 속에서의 의치와 역할에 따른 성격을 지닌 구성원들의 갈등이 그들의 혈연적 관계와 세대 교체에 따라 구조화되는, 궁극적으로는 가문의 유지와 번영 문제가 주체적 관심사인 소설이에요. 대개 형과 아우의 갈등, 뭐죠? 홍길동전. 또 처와 첩의 갈등. 이 기본인데 그 바탕에는 악인과 선인의 갈등 양상이 중심으로 마지막에는 꼭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낸다. 영웅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소설도 그렇고요. 고전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그 다음 6번 비판소설의 패턴을 한번 볼까요? 6번 자, 풍자란 악덕, 우행, 어리석은 행동, 부조리 등을 폭로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점을 재치 있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말해요. 애둘러 비판한다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비판하진 않습니다. 모든 문학은 간접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거나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지만 무엇을? 웃음을 동반하죠. 웃음을 동반함으로써 골개미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학의 미적 범주 4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미적 범주는 뭐냐? 어떤 대상, 문학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4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아미는 뭐냐면 만족감. 자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우아미. 골개미, 해악과 풍자가 나타나. 골개미. 비장미, 현실과 이상이 너무 멀어. 그래서 너무 슬플 때 비장미. 나는 대상이 너무나 훌륭하여 닮고 싶어. 순곰이. 따르고자 할 때. 자, 그래서 해악과 풍자가 나타나면 골개미가 느껴진다고 하죠. 7번 봅시다. 부정적 인물에 대한 과장된 표현과 비정상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의 묘사. 사회적 약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 등은 풍자의 효과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골개미를 강화하는 요소가 되겠죠. 8번 근대 이전의 소설에서는 대개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모순, 그 다음 이기적인 인간형 등이 주된 풍자의 대상이 되겠죠. 주로 탐관오리 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영웅소설은 영웅신화와 영웅소설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혈통, 그죠? 가문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시련과 극복, 공업의 성취 등의 특징을 기본으로 합니다. 영웅소설은 특히 영웅소설이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인간계와 신성계, 다른 말로 천상계 로 이원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하며 그의 영웅성이 천상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벌을 받아서 지상계로 내려왔어. 그럴 때 어떤 소설? 적강구조 혹은 적강소설이라고 했어요. 자, 그는 천상계의 신으로서 죄를 짓고 인간 세계로 내려온 적강 모티프 를 근간으로 하며 인간 세계에서는 못생긴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에서 서서히 변신하여 능력을 갖추는 존재로 변모하는 게 적강소설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번 영웅소설에 드러나는 영웅의 시련은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하고 고난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서 배우거나 얻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조력자가 꼭 있죠.
영웅소설에는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에 의해 그 능력을 드러내기도 한다. 영웅은 궁극적으로 국가, 곧 임금을 위해 싸운다. 영웅소설의 영웅은 천자로부터, 천자가 뭐예요? 황제예요, 황제. 로부터 봉토를 하사받아 제후국의 왕이 되는 정도를 타겟책으로 삼는다. 자, 12번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봅시다. 판소리계 소설이란 광대들이 가창된 가창 노래를 부르는 판소리로부터 소설화된 일군들의 작품을 일컫는다. 판소리계 소설은 고전설화, 설화가 있어요. 판소리 소설이라는 공통적인 성립 과정을 보여준다. 판소리계 소설의 주인공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존재함직한 평범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도덕적인 인물로만 이상화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관련한 비속한 모습도 곧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계 소설은 천편일률적으로 권선징악만을 모두 똑같진 않아요. 표방하지 않고 신분이 다른 남녀의 애정 문제 뭐 있어요? 춘향전, 탄관오리의 문제,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문제 등을 하층민의 슬기로운 대응, 빈부 문제 등 조선 후기 사회가 안고 있던 핵심적 문제들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국문소설이 문어체로 된 반면 국문소설은 한글로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판소리계 소설이 구어체. 자, 구어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 문어체는 정말 그래서나 볼 수 있는 직한 것. 점도 한 가지 특징이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구어체가 많아. 왜? 판소리로 공연되던 것들이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인물의 설정이나 주제의식, 구어체, 문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의 국문소설에 비해 근대문학에 한 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 좀 더 이제 국문소설보다 나중에 나온 거죠. 최초의 국문소설이 사시남정기. 자, 그 다음에 몽유롭게 몽자류계 소설 개념 한번 봅시다. 13번. 몽자류 소설의 꿈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면 구몽의 주인공. 현실에서는 성진이었는데 어떤 꿈을 꿔죠? 세속적인 꿈을 꿔요, 스님인데.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 욕망을 다 이룹니다. 꿈을 이용한 서사구조는 자유로운 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며 독자들의 억압된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주는 서사장치로 이용됩니다. 몽자류 소설은 기본적으로 현실, 꿈,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실에서 꿈으로 가는 걸 인몽, 꿈에 들어간다. 꿈에서 현실로 오는 거 꿈을 깬다. 강몽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환몽구조라고 합니다. 환몽구조. 환몽구조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한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꿈속 세계에 들어가요. 이때 작품에 따라 현실의 주인공이 꿈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도 하고 현실에서 자의식을 잃기도 한다. 꿈속에서 주인공은 욕망하던 바를 이루나 허무함을 깨닫고 현실을 들어와. 여기서 허무함이란 인생 무상이다. 인생이란 다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부귀영화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무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 15번. 몽유록 계통의 소설에서의 꿈은 현실 비판, 현실의 욕망을 대신 드러내는 간접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작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현실 세계에서의 위험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때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드러낸다. 자, 임진록이라는 영웅소설, 영웅군담소설이라고 합니다. 영웅군담소설. 자,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영웅군담 소설이죠.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설화가 여러 담당층을 거치면서 전승되다가 후에 소설로 정착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지 않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뼈대로 하면서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등장인물이 여러 등장하는데 그들 간의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화적 측면이 돋보여요. 그러니까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편집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허구적인 내용이 많아요.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요. 일제강점기에는 금서로 정해졌겠죠. 그래서 많이 불태워졌는데 현재 이본이 1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요런 것을 토대로 하여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등장인물이 많다고 했으니까 이 단락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조선 장수 김덕령이라 외적의 씨를 없이 하려니와 천운이 불행하여 내 몸이 상중에 있기로 너희들 이제까지 살렸더라.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은 일본인이겠죠. 중략하고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일 옷이 올 것이니 그때를 기다려 제주를 구경하되 백지를 오려 너희 군줄머리에 낱낱이 붙이고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제 그 안갚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실제로 임진왜란은 승리도 패배도 없었던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 민중들의 이 쓰라린 아픔을 위로해 주고자 쓰여진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튿날 오시가 되도록 종적이 없더니 또 중략이네요. 오시 후에 북쪽으로부터 1점 후군이 일어나며 검은 구름이 일어났대요. 광풍이 대작하고 화살이 날리며 큰 나무가 부러지며 천지가 뒤넘는 듯 하더니 공중에서 한 소년이 상복을 입은 채 부채를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군중 백화밭이 된 백지를 거두어지고 천둥같이 호령하면서 전기적 요소죠. 전기적 요소, 다른 말로 뭐예요? 비현실적 요소예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상복을 입은 채 부채를 들고 오른손으로 억만군중 백화밭이 된 백지를 거두어 천둥같이 호령한대요. 너희는 내 재주를 보라. 내 몸이 상중이 아니면 너희 장졸의 머리를 이 종이같이 경각에 두고자 하나니 너희가 목숨을 아끼거든 빨리 태병하라. 여기서 너희는 일본이겠죠. 일본인들.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면 내 포선으로 너희를 시도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이 일본과 싸웠던 우리 민족의 울분을 치유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담긴 소설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소설은 읽은 바로는 한소령, 김덕령이 등장하네요. 위의 인물은 전쟁 영웅이죠. 그러니까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구름이 일고 막 했다고 했으니까. 위 인물은 훗날 임금을 위해서 외적과 맞서 싸우며 승리하고 임금께 충성을 다할 거죠. 왜? 영웅 소설이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문학개념어 21강 고전산문의 맵 두 번째 파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